중국 경제가 드디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전문가들이 수년간 경고해온 그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끝없이 추락하고 소비는 얼어붙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는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흔들리면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밀려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중국 경제 마지막 붕괴 시나리오 5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부동산 시장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2021년 헝다그룹 사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헝다에 이어 비구이 위안 완다 같은 초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디폴트 위기에 몰렸습니다. 중국 전체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국민 대다수의 전 재산이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도 집값이 20% 이상 빠졌고 3, 4선 도시는 반토막이 난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바닥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소비자 심리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집을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거래량 자체가 절벽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무너지면 그 하청업체 건설 노동자 자재 공급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 GDP의 약 30%를 부동산 관련 산업이 차지하고 있었으니 이 분야가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30년 넘게 장기 침체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본보다 더 가파르고 더 고통스러운 조정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디플레이션의 늪입니다. 2025년 들어 중국의 소비자물 가지수가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무서운 경제 현상입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더 싸질 거라는 기대에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기업은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더더욱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중국의 생산 자물 가지수는 이미 2년 넘게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니 가격을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산 제품이 세계 시장에 초저가로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디플레이션 수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을 갖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쓰지 않으니 효과가 없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상황에 이미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지방정부 부채 폭탄입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은 그동안 토지 사용권을 팔아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땅만 팔면 돈이 들어왔으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해 버렸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이 전년 대비 30% 넘게 줄었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이니 적자가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만 약 40조 위안 우리 돈으로 7,500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라 불리는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2배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공무원 월급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구의저우성 같은 곳은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무너지면 도로, 교량, 학교, 병원 같은 공공인프라 투자가 멈춥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었던 인프라 투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구제에 나서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그렇다고 방치하면 지방 경제가 붕괴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청년 실업 대란과 사회 불안입니다. 2023년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를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수치가 21.3%였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베이징 대학교 연구팀은 실질 청년 실업률이 46.5%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들을 받아줄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탕핑 바이란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탕핑은 드러눕겠다는 뜻이고 바이란은 그냥 썩어가게 내버려 두겠다는 뜻입니다.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절망이 담긴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 불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주식시장을 챙기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99%가 개인 투자자인데 주가가 폭락하면 곧바로 민심 위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공산당 일당 독재에 대한 불만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추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그 불만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경제적 고통이 임계점을 넘으면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5번째 시나리오는 대만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입니다. 이건 경제 문제를 넘어서 지정학적 위기까지 포함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기밀 보고서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미국 경제 생산이 11% 급감한다는 겁니다.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충격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대만은 전 세계 고성능 반도체의 약 90%를 생산하는 핵심 거점이다. 대만 반도체 산업이 뒷받침하는 글로벌 경제 활동 규모가 약 10조 달러, 우리 돈 일경 4,400조 원에 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자체도 대만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침공 시 중국 경제가 16% 역성장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유혹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전랑외교라 불리는 중국의 공격적 외교 노선이 이미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 인도와의 국경 충돌 홍콩 사태까지 중국은 사방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글로벌 공급망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애플, 엔비디아, 쿼컴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대만 의존도를 낮추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대비가 부족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이 5가지가 이미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붕괴가 지방정부 재정 위기를 만들고 디플레이션이 기업 수익을 걷어먹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니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회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위기가 대외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중국 정부도 이 위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경제 현장을 챙기고 증권시장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국책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올해도 5%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 양회에서 올라온 경제 성장률 목표 평균도 5.5%입니다. 하지만 IMF는 4.6%로 전망하고 있고 실제 체감 경기는 이보다 훨씬 나쁩니다. 중국 정부 발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한국 수출에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중국발 디플레이션이 한국 제조업의 수익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초저가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쏟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중국이 품질과 신뢰 문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나는 분야에서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건설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품질 미달로 퇴출당하고 한국 건설사들이 대규모 수주를 따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같은 첨단 산업에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냉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강력한 통제력과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 성장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경착륙이 우리에게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잘 안 되고 붕괴한다는 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중국의 위기를 즐기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위치는 바뀝니다. 50년 전 한국은 지금의 중국 포지션에서 저가 경쟁을 했지만 지금은 프리미엄을 파는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이 위치를 지키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중국발 위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결국 터질 게 터지고 있는 중국 경제 앞에서 우리는 공포가 아니라 냉철한 준비로 답해야 합니다.